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덕선생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예덕선생전, 이름이 그러니까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이구나 알 수 있죠? 자, 조선 후기에 쓰여진 소설로 한문소설입니다. 자, 박지원이 작가잖아요. 박지원의 모든 소설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한글로 번역된 소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박지원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로서 실학을 중시하죠. 그래서 대의 명분이나 허례 허식에 얽매이는 양반들의 삶을 풍자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 역시 그런 종류의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의 양식이란 뭐냐면 고려 후기 때, 고려시대 때부터 쓰여진 문학의 양식이죠. 그래서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전의 양식의 특징인데요. 조선 후기로 와서 전의 양식의 변혁이 일어나요. 자, 사실적인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허구적인 상상력을 개입시키고 또 풍자적 문체를 사용해서 당대 사회나 어떤 부조리한 문화나 어떤 인물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소설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조선 후기는 어떤 텍스트를 쓸 때 고문이나 혹은 성인의 말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뒷부분에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인용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귤자에게 벗 한 분이 계시니 예덕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종분탑 동쪽에서 사는데 마을 안에 똥거름을 쳐내는 것으로 생계를 삼고 있다. 온 마을에서 그를 모두 엄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는 막리를 하는 늙은이의 칭호요. 엄은 그의 성이다. 그래서 선귤자에게 친구한 사람이 있다. 한 사람 있는데 그가 예덕 선생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엄행수라 부른다. 엄행수는 그냥 일반적인 호칭이고 예덕 선생은 좀 높여 부르는 호칭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엄행수의 직업은 똥거름을 쳐내는 일이다. 그래서 비천한 신분임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종본탑 동쪽 마을에서 산다. 구체적 배경을 제시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네요. 이 부분은 예덕 선생에 대한 소개죠. 자, 전의 양식으로 볼 때 인정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아주 간략하게 요약적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사건 전개의 속도감을 높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 자목과 선귤자의 대화로 이야기가 진행돼요. 자, 이렇게 대화로 이야기를 서술을 하는 이유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선귤자가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목에게 올바른 벗의 사귐과 바람직한 인간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술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목이 선귤자에게 물었대요. 그래서 자목은 작가가 비판하는 인물로 양반층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 전에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는 벗은 동거 생활을 하지 않는 아내요.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은 형제라고 했어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 그만큼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께서요. 자목이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자목이 스승인 선귤자에게 공박을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 세상에 한다 하는 양반님네 중에서 선생님이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매우 위험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당대에 이 분이 선귤자로 대표되는 분이 실제 인물인 이덕무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덕망이 높아서 따르는 자가 많은데 그들은 상대도 안 하시고 엄행수로 말하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으로 막리를 하는 하층의 처지이고 마주석이 부끄러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친구로 삼으시다니요. 선생님의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면서 장차 교분을 맺어서 벗이 되려고 하시니까 저까지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문화를 하직하려고 해요. 이제 선생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통보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볼 때 자목은 어떤 점에서 비판받아야 할까요? 벗의 사귐, 즉 사람을 평가할 때 신분을 중시하죠. 신분을 중시하고 또 외적 조건, 부끄러운 사람, 외적 조건을 중시해서 성귤자가 예덕 선생, 엄행수를 친구로 삼는 것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단락에서 그 자목에 대한 물음에 선귤자가 웃으면서 답을 해요. 그래서 이 소설은 문답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선귤자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네요. 자, 거기 함께 벗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네에게 한번 해줌세.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굿을 못한다고 하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벗에 대해서 내가 자네한테 가르침을 줄 건데 속담에 의원이 제병 못 고치고 무당도 살아. 제굿은 못한대. 그러니까 남에게는 잘하는 행동도 자신에게는 잘 하지 못해. 너 역시 그래. 그렇죠? 의원과 무당처럼 자목 너 역시 올바른 벗의 사귐을 스스로 알아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선귤자의 말하기 방식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구절의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선귤자는 올바른 벗의 사귐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세속적인 벗의 사귐과 대비해서요. 그럴 때 이 선귤자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인물이죠. 그러면서 제자인 자목에게 스스로 잘못을 비판하면서 깨우치길 바래요. 자, 다음 단락 봅시다. 자기 생각으로 이거야말로 내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이것은 세속적인 사귐입니다. 올바른 벗의 사귐이 아니에요. 그런데 칭찬만 하면 아첨에 가까워서 멋대가리가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것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달라지네.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어름 대충대충 당차는 딴전을 한단 말일세. 이건 뭐죠? 보통 세속적인 사람들의 벗의 사귐의 방식이에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벗을 사겨.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과다하더라도 저편에서 고를 내지 않아, 화를 내지 않아. 그것은 그가 꺼리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지. 자, 요 구절 보면 자기 생각으로 이거야말로 장처라고 믿고 있는 점들도 남들이 몰라주면 답답해서 결함을 지적해 달라고 말을 꺼내는 이유는 자신의 장점, 즉 칭찬을 듣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단점을 말해 달라고 한대요. 그런데 칭찬만 하거나 혹은 타박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적절하게 장단점을 말해줘야 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세속적인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것을 들추어서 대충대충 딴전을 피워요.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자신을 조금 비난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단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세속적인 사귐이죠. 그러면서
숨겨놓은 물건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슬그머니 그가 장처라고 믿는 것을 그 점을 언급하면 마치 가려운 데나 긁어준 것처럼 속마음으로 감격한대. 자, 그렇게 단점은 어물어물 말하다가 장점을 말해주면 듣는 사람이 매우 좋아한다는 거죠.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묘리가 있네 그려.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묘리가 있다는 것은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주는 묘수라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이건 세속적인 사귐입니다. 등에 손을 댈 때는 겨드랑이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대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상대에게 말할 때는 일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칭찬 같지 않게 칭찬이 되면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한대요. 그래, 이렇게 버릇을 사귀면 좋겠는가?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죠. 그죠? 서리법이에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묘하게 얼굴을 꾸미는 거죠. 이런 걸 사자성어로 교언영색, 다른 또 하나는 염양세태라고 하죠. 그래서 교언영색은 상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굴 꾸미는 모양새를 말하고요. 염양세태는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세력이 다하면 푸대접하는 인간의 인심을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귀면 좋겠는가? 아니죠. 반어법, 그죠? 반대로 말한 거죠. 이 반어법을 통해서 이러한 세속적인 사귐은 진정한 사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속적 사귐에 대해 반대로 물어보는 선귤자의 대화 나왔고요. 다음 단락 봅시다. 자목이 손을 가리고 내빼면서 말했다. 내빼다, 도망가다. 그래서 이 선귤자의 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이건 선생님이 제게다가 장사치가 하는 일이나 하인놈이 하는 버릇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언짢은 심정을 드러냈는데, 이를 통해서 자목은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멸시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자신이 이제 양반층이라는 신분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장사치라는 말을 통해서 이속을 챙기거나 비굴하게 아첨한다는 태도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장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치라는 말은 낮춰 부르는 전미사잖아요. 그래서 이 장사치, 낮춰 부르는 것은 이속을 챙기거나 아첨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했다는 거죠. 누가? 스승인 선귤자가. 그래서 기분 나빠하겠죠. 그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인놈이라고 했으니까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상당히 멸시하고 있구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세속적인 사귐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목은 말로 이렇게 부정했네요. 자, 자목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 보니 자목은 아직도 선귤자의 본뜻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귤자가 다시 말하죠.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려. 자, 그럼 저기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엄행수와 같은 미천한 사람과의 사귐. 그럼 여기 있다는 것은 이속과 아첨으로 교원 영색하는 세속적인 사귐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죠? 자네, 즉 자목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이속과 아첨의 사귐이라고 한번 자목의 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다음 단락 보면 대체
장사치의 벗은 입속으로 사귀고 체면을 차리는 양반님 내의 벗은 아첨으로 사귀네. 자, 요것은 서술자의 생각이죠.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여기는 사이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입속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않는 법이야. 자, 여기는 세속적인 사귐이죠. 이런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작가 의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을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사자 할 것이 없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사귀야만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 벗이 된다는, 이것이 바로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 주제의식이 담긴 말이죠.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것이 바로 참된 벗의 사귐의 도리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천년 전에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리의 거리도 먼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진실한 벗의 사귐이란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선인들과도 시간을 초월해서 사귈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벗과도 충분히 사귄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가식으로서 사귀지 않는 거죠. 그죠? 교원 영색이 아니고요. 염령세타가 아닌 거예요. 세속적인 사귐은 교원 영색하는 사귐이고, 또 뭐야? 염량세태하는 사귐이다. 이게 이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선귤자의 입을 통해서 한 것이죠. 다음 단락. 저 엄행술한 분이 언제 나와 알고 지내자고 한 것일까? 많은, 그러니까 뭐야? 엄행술한 사람은 자신과 친해지려고 한 번도 노력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 엄행술한 사람의 이런 행동은 세속적인 사람과 대비되죠. 양반들이 그저 이 선귤자와 사귀려고 애쓰는 면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저 내가 늘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져. 견디지 못하네. 그가 밥을 자실 때는 그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어요. 꿀떡꿀떡. 걸어 다닐 때는 어청어청. 잠을 잘 때는 쿨쿨. 웃음을 웃을 때는 허허. 자, 그의 행동을 음성 상징어 꿀떡꿀떡, 어청어청, 쿨쿨을 통해서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네요.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그 다음,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이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행수의 가식 없는 소탈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때는 멍하니 등신과 같이 보여. 흙으로 쌓고 집으로 덮은 데다가 구멍을 뚫어놓고서는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들어가서 개처럼 주둥이를 틀어박고 자네. 자, 흙으로 쌓고 집으로 덮은 집에서 구멍을 뚫어놓고 새우등처럼 구부리고자. 엄행수의 어떤 모습이야? 욕심이 없고 소박하게 사는 엄행수의 모습. 다시 아침나절에는 즐거이 일어나서 발채로 짊어지고 똥걸음을 치러 마을 안으로 들어가. 자, 이 부분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엄행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엄행수의 행적을 바탕으로 양반의 반대적인 모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엄행수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 하지만 양반들은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않죠. 뭐 무의도식한다고 해도 맞는 선지가 될까요? 그리고 요 윗부분에서는 욕심 없이 소박하게 살아요. 엄행수는. 하지만 양반들은 욕심을 부려. 그렇죠? 이런 모습 풍자하는 거고. 네. 그래서 꾸밈없이 소탈하게 살아가는 엄행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음 단락 봅시다. 그가 뒷간에서 사람똥, 마곡간에서 말똥, 외양간에서 소똥, 집안 구석구석에서 닭똥, 개똥, 거위똥, 돼지 우리에서 돼지똥, 비둘기똥, 토끼똥, 참새똥 따위에 똥이란 똥을 귀한 보물처럼 모조리
걸태질해 가도 누가 염치 뻔뻔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 자, 여기서 걸태질 한다는 것은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을 긁어 모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사람들이 꺼리는 똥을 성의껏 하는 어맹수의 모습, 성의껏이라는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리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고,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할 말이 없어. 왜? 똥을 모으는 거니까요. 손바닥에다 침을 탁 뱉어서 삽을 들고는 허리를 구부리고 꺼불꺼불 일을 하는 것이 마치 날짐승이 무엇을 쪼아먹고 있는 것 같 흡사하거든. 자, 이렇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참되고 실속 있게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무실역행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실천궁행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몸소 이행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요 위에서 자신의 일을 성의껏 하는 모습을 보면 예덕 선생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생각하는 통념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이익을 남겨 먹어도 누가 의를 모른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 많이 긁어 모아도 누가 양보성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설령 그가 예덕 선생이 이익을 취한다고 해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화려한 차림새도 하지 않고 풍악을 잡히며 노는 것도 바라지 않아.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높아지는 일을 누가 원하지 않을까마는 원한다고 해서 얻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부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산다. 이런 태도를 우리는 안분지족의 태도, 안빈낙도의 태도, 단사표음의 태도라고 하죠. 자, 안빈낙도, 안분지족은 알고 있죠.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는 거죠. 가난하지만 단사표음 역시 대나무로 만든 밥그릇에 표주박에 든 물이라는 뜻으로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더 영예로운 것도 없으며 헐뜯는다고 해서 더 욕될 것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예덕 선생의 삶의 태도를 예찬하면서 동시에 그렇지 않은 양반들의 삶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양반들은 욕심이 많아. 그리고 무실역행, 실천궁행하지 않고 허위의식에 빠져 있어. 그죠? 그리고 안분지족하지 않고 뭐해요? 양반들은 욕심이 많다고 우회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다음 단락 봅시다. 왕십리의 무. 살고지의 무, 살고지는 실제 지명이라고 해요. 뚝섬의 옛 이름이래요. 의, 순무, 석교의 가지, 석교, 서대문 밖을 말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왜, 참외, 왜는 오이를 말해요. 호박, 연희궁이, 고추, 마늘, 부추, 파, 염교, 이건 뭐죠? 일상적인 소재를 나열하고 있네요. 영교는 아마 부추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해요. 청파의 미나리. 그 다음에 이태원이란 지명이에요. 이태원의 토란 따위를 아무리 상상등의 밭에 심는다고 해도 상상등 아주 좋은 밭. 아주 좋은 밭에 심는다고 해도 엄시의 똥거름을 가져다가 걸찍하게 가꿔야만 1년에 6,000냥 돈을 거둬들일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맹수가 가져다 주는 똥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풍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 근교의 채소를 잘 자라게 하는 어맹수의 똥이 가치 있어. 그래서 그의 일이 가치 있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그는 아침에 밥 한 그릇을 먹고 난 다음에 기운이 든든해졌다가 해가 저녁 때가 되고서야 또다시 한 그릇 밥을 먹네. 누가 고기를 좀 먹으라고 권하면 고기 반찬이나 나물 반찬이나 목구멍 아래로 내려가서 배부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왜 입맛에 당기는 것을 찾아 먹어서 뭘 하느냐 하네. 자, 그래서 엄행수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요. 안빈낙도, 안분지족, 단사표음의 삶, 또 의복을 차려입으라고 권하면 넓은 소매를 휘두르기에 익숙하지 못하거니와 새 옷을 입고서는 짐을 지고 다닐 수가 없다고 대답해. 그래서 이 엄행수는 체면보다 실리를 중시하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실학의 관점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이를 통해서 이 엄행수의 행동을 통해서 양반들의 그렇지 않은 점을 비판해요. 양반들은 실리를 중시하지 않고 체면을 중시한다는 것. 양반들은 욕심을 부린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단락. 해가 바뀌어 설이 되면 이른 아침에 처음으로 갓 쓰고 웃옷 입고 뛰고 신도 새로 신고 동리 이웃간을 두루 다니며 새해 인사를 해. 여기는 엄행수의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천하지만 예의를 중시하는 엄행수의 모습이 드러나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헌옷을 두루 꺼내 입고 발채를 지고 말 안으로 들어서거든. 엄행수와 같은 분은 더러운 망릴로 높은 덕을 가리고서 세상을 크게 숨어 사는 분이 아닌가. 망릴로 덕을 가리고 세상을 숨어 산다. 이게 바로 뭐죠? 선귤자가 예덕 선생을 칭송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통해서 선귤자는 엄행수는 군자 같은 사람이야. 따라서 칭송할 만해. 그래서 선귤자는 신분의 기천보다 사람의 됨됨이를 중시한다는 선귤자의 인식을 알 수 있네요. 다음 단락.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기인의 처지에는 부자와 기인으로 지내고 또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는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로 지낸다라고 했어요. 자, 옛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 삶을 선귤자는 긍정하고 있는 거죠. 대체 처지란 것은 상황이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이게 뭐죠?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네요. 이미 운명은 정해져 있어. 그죠? 또 시경에 이르기를 이제 당대의 글쓰기 문화를 반영한 것이죠. 이렇게 고서나 선인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 시경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 공무를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다고 했네. 분복은 타고난다는 말이지. 이게 뭐야?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분복이 있는 것이다. 운명론적 세계관. 제 분복을 가지고 대체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정해진 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다갈찌개가 생각나고 배옷을 입게 되면 모시옷이 부끄럽게 되는 거네. 이거는 뭐죠? 욕심은 갈수록 많아진다. 이런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라고 말해요. 이것과 관련된 속담,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어진다. 그죠?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뭐에서부터 어지러워져요? 욕심으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 밭이랑이 묵어 자빠지네. 욕심을 부리면 되는 일이 없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라는 이야기네요. 자, 다음 진승 5강 항적의 무리가 이게 중국 역사적 인물이죠. 중국 역사적 인물을 사례로 들어서 어떤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죠. 자, 무리가 그래 농사일을 하는 데만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 얻는가? 주역에서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어서 도적을 불러들인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으면 도적이 들어온다. 그 말은 뭐예요?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이 얘기죠. 자, 짐질 것도 있고 탈 것도 있다는 것은 가진 게 많다. 즉 훔쳐갈 게 많으면
도둑은 당연히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욕심이 화를 부른다는 말이고요. 자, 진승 오강 항적은 뭐냐면 평민들인데 난을 일으켰어요. 왜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는 욕심을 부려서 화를 당한 사례에 해당하는 거죠. 역사적 인물을 예로 들어서 욕심의 폐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벼슬자리는 깨끗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이다. 자, 그 얘기는 벼슬자리는 깨끗하지 못하고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면 재산가도 더럽다는 것이죠. 이것은 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벼슬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제 힘으로 벌어야 한다고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래서 정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고 있다. 역설. 여기서 역설은 강조한다는 거죠. 자, 본디 사람의 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것도 깨끗이 가란 뜻일세 그려. 자, 사람이 죽어서 염을 때 사람을 이렇게 잘 관 안에 넣기 전에 이렇게 잘 깨끗이 하는 거. 그 안에 구슬을 넣어주는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은 깨끗하게 가라고. 살 때도 그렇지만 죽을 때도 깨끗이 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저 엄행수가 똥을 쥐고 거름을 메우다가 그걸 업으로 사는 것이 지극히 깨끗지 못하다고 보겠지만 사실은 향기로운 것이고 몸을 굴리는 것이 지극히 더럽다고 보겠지만 그 의를 지키는 점은 지극히 높네. 엄행수에 대한 예찬. 그 뜻을 미루어 생각건대 비록 굉장한 벼슬자리도 그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네. 그러니까 이 엄행수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고 욕심을 내지 않는다. 즉 벼슬을 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자, 그리고 엄행수는 겉으로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뭐하다고요? 생활에 지극히 향기롭다는 것은 덕이 높다는 말이네요. 엄행수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 있고 반대로 이 사대부들에 대한 비판, 사람이 목숨이 떨어지면 입안에 굿을 넣어주는 것은 신분이나 외양에 집착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로 본다면 깨끗한 가운데도 깨끗이 못한 것이 있다. 그럼 깨끗한 가운데 깨끗이 못한 것은 어떤 사람? 양반들, 즉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겠죠? 반면에 더러운데도 더럽지 않은 것, 누구를 비유한 말이에요? 예덕선생과 같은 사람, 그죠? 일단 말이야. 자,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위선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 체면을 중시하지 않고 덕을 갖춘 사람들에 대한 예찬. 대조의 방식을 사용했네요. 자, 내가 먹고 입는 데서 견디기 어려운 처지에 다다르며 항상 나만도 못한 처지의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엄행수에 이르러는 견디기 어려운 처지란 없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행수가 같은 분이 없다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가면 아마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이네. 그래서 엄행수를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엄행수를 극찬하고 있는 거죠. 자, 엄행수는 도적질할 마음이 전혀 없고 그런 마음을 키워나가면 성인과도 같다. 그래서 이 엄행수의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한 삶은 성인과 같은 경지야 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대체 선비가 좀 궁하다고 해서 군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고 출세한 다음에 제 몸만 받들기에 급급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야. 자, 그래서 사람들은 궁하면 군기를 떠는 게 수치스럽다고 여기고 출세한 다음에 자신의 몸만 받들어도 수치스럽다고 여기는데 이런 면으로 본다면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러니까 엄행수보다 다른 사람들이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행수를 다시 또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엄행수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네. 어떤 이유 때문에?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모습은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반면에 양반들은 이렇게 살죠. 그렇죠? 궁하면 군기를 떨기도 수치스럽고 출세한 다음에 제 몸 받들기도 수치스러워. 이건 양반들,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죠. 반면에 어맹수는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요.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어맹수와. 이를 통해서 작가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당시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고 싶은 거네요. 어떻게 감히 벗으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벗으로 삼기에도 과분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감히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고 예덕 선생으로 부르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예덕 선생을 칭송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렇게 분수에 만족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예덕 선생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예덕 선생 저는 전의 양식을 취하고 있으나 약간 풍자 성격이 가미되었고 조선시대에 들어서 그게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풍습이라고 하네요. 풍자성을 가미하고 또 허구성을 강의한 전의 양식이 나타났다. 박지원의 소설은 풍자가 더 두드러진다. 자, 고전 소설인데 한문 소설이다. 고전 소설이니까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박지원의 모든 소설은 한문 소설이고요. 짧으니까 단편 소설이고 당대를 풍자하고 있고 비판적이고 교훈적이 어떤 교훈? 예덕 선생과 같이 현실에 만족하고 성실한 삶을 살자. 설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바람직한 벗 사귐은 어떤 벗이에요? 마음으로 벗을 사귀고 인격으로 벗을 찾는, 즉 도의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벗의 사귐이다. 반면에 세속적 사귐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벗을 사귀는 것인데, 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다운 인간상이란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직분을 다하는 삶이다.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삶이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박지원의 평등 사상이 나타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박지원의 평등 사상은 그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봐봐요. 엄행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분이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친구로 맞이해요. 삼고 싶고 엄행수는 그렇게 친구로 삼아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친구를 삼고 싶고 그는 덕이 매우 뛰어나 겉모습은 지저분하지만 그래서 예덕 선생이라고 칭하면서 또 그를 벗으로 사귀자고 말하기조차도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으니까 평등 사상은 나타나 있는데 신분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인간 엄행수를 존중하는 것뿐이지 신분제 뭐 이렇게 타파 이런 거 주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소설이 그래요. 고전시대 그 사람들의 이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이 엄행수의 행실을 통해서 양반의 허욕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대화 형식을 통해서 문답 구조를 통해서 인물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 형식을 통해서 이 서술자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요. 바람직한 벗 사귐의 의미가 뭐라고요? 도로서 사귀는 거라고요. 세속적으로 사귀지 않아요. 참다운 인간상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반의 허용과 허위식에 대한 비판. 고문의 내용을 인용하고 성인의 말을 인용한 것이 당대의 글쓰기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논어, 시경, 주역 이게 바로 어디에서 나온 말? 이글 예덕 선생전에서 인용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인물 진승 오강의 난을 사례로 들어서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당대 글쓰기의 관습이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전체 구성은 대화 구성인데 그죠?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누가 성귤자와 자묵이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대화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될 때는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리고 맨 앞에 예덕 선생을 소개하는 부분은 간략한 요약적 제시로 사건 진행 속도가 빨랐다는 것 확인했죠? 자, 그래서 전체가 세 단락으로 본다면 맨 처음 부분에는 미천한 신분인 엄행수를 법삼는 성귤자에 대한 제자 반목이 비판하고 있죠. 성귤자를 비판하고 있어요. 자, 중간 부분에서는 선귤자가 자묵을 가르치는 부분이죠. 그럴 때 우회적으로 스스로 자묵이 잘못을 깨치도록 대화의 방식을 사용했어요. 자, 참된 벗석임에 대한 선귤자의 가르침, 제자가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알 수 있도록 우회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고요. 질문을 던져서 듣는 사람, 자묵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처음 부분에선 반박했죠. 그리고 그 뒤에 참된 사귐에 대해서 말할 때는 반박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비유 있었고요. 음성 상징어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선 성귤자가 엄행수를 예덕 선생이라고 부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구체적 덕목,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어요.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의 행동을 묘사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묘사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자, 이런 것은 교훈을 전달하기 위한 거야. 양반들의 그 허위와 체면 중시하는 태도, 그 다음에 무의도식하는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예덕 선생의 행실을 들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당대 부정적 사회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어. 누구를 통해서? 예덕 선생의 행실을 통해서요. 묘사를 통해 대상을 구체화했죠. 예덕 선생이라는 사람의 행동. 그 다음에 고서를 인용했어요. 그래서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서 아까 노너 시경 주역이란 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엄행수에 대한 평가가 자목과 성귤자는 상반되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 자목은 엄행수를 천한 일을 하는 비천한 사람이므로 친해질 수 없었어. 그래서 이 자목은 사람을 외양적인 요소로, 외모적인 것 혹은 외양적인 것, 신분적인 요소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했고요. 선귤자는 작가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죠. 그래서 쓸데없는 체면을 차리거나 가식적이지 않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이 예덕 선생을 칭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벗으로 사귈 수 있다고 말했고요. 더 나아가 본받고 싶은 대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예덕 선생을 칭송하는 말 세 가지가 나와요. 대은, 큰 뜻을 숨기고 있다. 성은, 큰 뜻을 가지고 있다.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 라고 말했고요. 자, 이 선귤자는 신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사람을 사귀고 혁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평등 사상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평등 사상. 그리고 지위와 빈부차에 이제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서민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죠. 서민은 누구예요? 바로 예덕 선생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자목은 어떤 인물? 작가가 비판적으로 보는 인물, 즉 풍자의 대상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귤자가 보는, 즉 작가가 보는 바람직한 인간상은 바로 엄행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분수에 만족할 줄 알죠. 안분지족의 삶, 단사표매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실용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아 욕심 부리지 않아요. 성실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실역행하는 삶, 실천궁행하는 삶을 보여줘요. 반면에 당시 양반 대변 인물이 누구라고요? 자목. 이는 신이보다 아첨을 일삼고 성실하지 않고 옷을 갖춰 입는 체면을 중시하고 무의도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전의 특징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전통적인 전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풍자적 성격을 가미했고 또 허구적인 면을 가미했다는 것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 내용이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